네, 새해가 시작되면 뭔가 좀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연말부터 이어진 약세 분위기가 지금 연초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자, 어제 새해 첫 장이 열렸지만 일본, 중국은 오늘부터 첫 장이 네, 열리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 모두 1월이 이렇게 변동성이 컸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계속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기준으로 가면은 FOMC 회의가 끝나면서 좀 연말까지는 이벤트가 큰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일이었죠. 12월 20일에 BOJ가 이제 통화정책 회의에서 YCC,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수익률 곡선을 통제를 네. 하는데 현재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중앙은행은 10년 국채 금리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25% 내에서 움직이도록 이제 허용을 했었는데 이 허용 범위를 2배 확대를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이 0.25였는데 0.5%까지 확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약간 유동성,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을 조금 빨아들이는 이런 부정적 효과를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 쪽이었죠. 중국 쪽에서 이제 시위, 이제 시민들이 이제 반봉쇄, 경제 반봉쇄 시위를 하면서 결국에는 중국이 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거의 전격적으로 완화를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니냐. 네. 게다가 이제 곧 있으면은 중국도 명절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때 중국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럼 이 중국 쪽에서의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1월 달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그 시점이다 보니까 좀 예, 불안한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작년부터 쌓여왔던 악재들 중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미국이나 우리나 금리 인상이 언제 마무리되느냐가 이 증시 변동성에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요. KB증권에서는 1월 한은 금통위에서 어떻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일단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은도 연준과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가 높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언급을 했다라면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자금 시장 쪽 크레딧 쪽이라든가 단기자금 쪽 시장 쪽의 유동성 경색이 워낙에 이제 좀 높다 예. 보니까는 이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너무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럼 속도 조절을 좀 하자라고 했었는데 여전히 한국은행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의 정책 스탠스,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물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작년 12월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5.0% 기록을 하면서 최고점이 7월 6.3%였는데 예. 좀 크게 반락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여전히 물가의 상방 압력, 그러니까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가장 큰 게 아시겠지만 1월 1일부터 전기료가 인상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32% 크게 상승을 하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1분기에는 동결을 했지만은 2분기부터는 가스비 게다가 4월부터는 서울 시내의 대중교통, 버스비라던가 지하철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시가 이렇게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지방 지역 도시들까지도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 있어서 올해 내내 계속 좀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여전히 물가의 이런 좀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은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금 이제 금리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데 예. 동결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일단은 단기자금 쪽 시장의 유동성이 좀 경색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연말부터 해서 현재까지는 단기자금 쪽에 이런 좀 유동성 경색 부분도 완화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1월 금통위 25bp 인상 전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월 금통위에서 동결을 결정한다 해도 이것이 사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1월에 동결하더라도 2월에는 다시 올릴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1월에 설령 동결을 하더라도 2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금리 인상의 속도
속도 조절입니다. 예. 속도를 금리 인상을 워낙에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이걸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거죠. 근데 연준도 마찬가지 속도 조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연준과 우리나라 하는의 차이가 뭐냐면은 연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75bp, 50bp 이렇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을 하면은 뭐 25bp를 인상을 하면 속도 조절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0bp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은 대부분 25bp 금리 인상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 25bp 인상을 하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라는 것은 잠시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동결하고 그 다음회의에서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금통위에서 다음 주 금요일에 있는 금통위에서 동결을 하더라도 2월 달에 있을 금통위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0.25%포인트씩 올리다가 뭐 한 달 쉬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종결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KB증권 연간 전망을 보니까 이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 이걸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하셨는데 실제 현실화됐고 네. 이것이 또 금리 상승 요인이 될 거로 봐야 될 텐데요. 그 일본의 정책 변화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시장에서 일본 그러니까 BOJ의 정책이 내년 4월 이후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BOJ 총재인 구로다가 내년 4월 8일이면 임기가 마무리가 되고 그 후임이 BOJ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렇게 통화정책을 변경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BOJ가 정책을 변경한 것은 금리를 인상을 한 게 아니라 10년물 금리의 변동폭 허용 범위를 확대를 한 건데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계속 저금리 정책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 내에서 이 연기금들이라던가 보험사들 이런 쪽에서 일본 채권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매우 낮아진 거죠. 굳이 왜 이 저금리의 채권을 사야 될까라고 하면서 대규모로 뭐 미국 국채라던가 미국 회사채 이런 쪽으로 투자를 집행을 나섰고 그런 점들이 글로벌 금리에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 BOJ가 이렇게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조금 방향성이 옮기다 보니까는 일본 내에서의 해외 투자 수요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럼 사실은 이제 미국 채권, 일본 내에서 사고 있던 미국 채권, 뭐 국채라든가 회사채의 매수 수요가 줄어들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채권들을 매도하게 되면 결국엔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유동성 측면에서라던가 금리 상승 측면에서도 조금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 뭐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좀 줄어드니까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일본이 이제 뭐 좀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세계 3위 경제 대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자, 요즘 한은에서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경색 문제를 자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 부분은 단지 한은의 금리 결정뿐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신용 리스크라는 이 부분과 아주 실질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단기 자금 쪽 시장에 관련돼서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단기 자금 쪽,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한국 쪽에서의 크레딧 시장이라던가 단기 자금 쪽 시장의 문제가 잘 보시면 어떠한 그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 이런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촉발된 이런 결국에는 돈이 이제 마르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무도 이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네. 돈은 있지만은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팔려고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경색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유동성 경색이라는 거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돈이 안 돌아서 나오는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해가 되려면은 그렇게 돈이 안 돌아서 회사가 무너지느냐, 기업들이 무너지느냐 이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큰 기업들, 그러니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은 크진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계속 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 뭐 채권 한정 펀드라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시중 은행들도 계속 이런 단기 자금 쪽이라던가 크레딧 쪽에서의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 이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는 이런 가능성은 저희는 조금 크게 열어놓고는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일본의 정책 변화라든지 우리나라 이 단기 금융 시장의 그 경색이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증시 주변에 좀 올라가는 걸 끌어내리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자, 그다음에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신용시장의 불안 요인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역으로 이게 채권을 저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금리가 상승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금리 상승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초에 일단은 작년 말부터 해서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물가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한다라고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만 바라보면서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을 했었거든요. 가격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하락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 금리 인하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금리 인하가 후퇴라면 금리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말씀 주신 크레딧 시장 쪽에 문제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세 번째가 이제 BOJ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조금 채권을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크레딧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회사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돈이 안 돌아서 나오는 문제인 거고 이 정부 쪽에서는 이 돈을 돌리기 위해서 일단은 공적 자금들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네. 게다가 아시겠지만은 경기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경기는 계속 침체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한은에서도 사실은 이제 계속 언급을 하는 게 한은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은행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금리를 올리면서 나오는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더 크게 오르고 나중에 더 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한은도 사실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가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만 바라보고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점들이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장기물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저희는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게 공공요금 올리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이 2분기 정도에는 아주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느니 금리를 뭐 상승 사이클을 멈추더라도 내리는 데까지는 상당한 인터벌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물가의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뭐 빠르면은 올해 말 4분기 정도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라고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 그 근거를 잘 보면은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좀 더 주목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중점을 두는 분야는 경기보다는 물가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요금의 인상 그리고 뭐 지금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 가격들이 다 인상된다라는 그렇죠.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커피값부터 시작을 해서 가구, 뭐 여러 가지 뭐 식료품들 이런 예. 것들이 다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은 굉장히 높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조금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난 한 10년, 20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은 저물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죠. 고물가에 대해서 고민을 예.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이제 높은 수준의 물가를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되게 당하는 상황이 된 거다 보니까는 향후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물가가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빨라야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내년 상반기에나 조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어렵다. 네, 올해는 말씀이고요. 저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는 좀 더 오르겠지만은 우려보다는 용기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매수하면 좋을까? 저희는 일단은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장기물 채권, 안전성이 높은, 뭐 예를 들면 한국국채라던가, 예를 들면 아니면 공사채, 한국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이런 공사채 위주로 해서 장기물 채권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단기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정책은 한동안은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경기의 방향성에 예.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상황이 사실은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장기물 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채권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제 기존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자본 차익 이자와 플러스 자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영향이 발생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게다가 이제 정부 쪽에서도 좀 채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좀 발행량을 조절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게 한 17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 170조 종이 순수하게 증가라는 게 아니라 한 110조 가량은 이제 기존에 만기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재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증가하는 규모는 6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60조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감이 잘 안 쓸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00조 원씩 이렇게 채권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럼 100조 원씩 증가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올해 증가되는 규모가 60조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40%가 오히려 줄어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40%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내려가고 그에 반해서 공급이 떨어지면은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인데 정부가 일단은 공급을 40% 작년 대비 40% 줄인다는 것은 채권 가격에 좀 긍정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올해 총 발행량을 줄이는 거에 플러스 1분기 순 발행량 자체도 작년 1분기 같은 경우가 42조 원 네. 발행을 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작년 1분기에 발행했던 것보다 절반 이하로 줄인다라고 하면서 정부도 조금 채권 시장의 안정,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좀 발행량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1월 초 시장 자체가 불안하긴 한 주식시장 불안하지만은 채권 시장 쪽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은 장기채는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